김정은 직속 974부대 장교가 가족 7명과 함께 집단 탈북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국경 전체의 최고 경계령을 발동했고 974부대 전 간부에 대한 긴급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김정은의 최측근 친위대원이 어떻게 철통보안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목격한 974부대 내부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5년간 충성했던 엘리트 장교를 배신자로 만든 결정적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그 놀라운 실화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 30분. 나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평양만경대 혁명학원 974부대 훈련소에서 눈을 떴어요. 침대에서 뛰어나가 복도로 달려가는 데까지 30초. 늦으면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장애물이다. 500명의 훈련생이 목청을 높여 외쳤어요.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되는 구호였죠. 감정을 죽이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위해 살라는 뜻이었어요. 974부대는 김정은 직속 친위대였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죠. 첫 훈련은 생존 훈련이었어요. 산 속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버텨야 했습니다. 물도 하루에 한 컵뿐이었어요. 동기 500명 중 100명이 첫날에 쓰러졌습니다. 약한 놈들은 떨어져 나가라.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쓰러진 동기들을 보며 동정심을 느끼면 안 됐습니다. 감정은 적이었거든요. 둘째 날 밤, 제 옆에서 자던 김철수가 의식을 잃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동정심은 혁명의 적이다. 저는 김철수를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기 시작했어요. 체력 훈련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50kg 배낭을 메고 30km를 뛰어야 했어요. 중간에 쓰러지면 동기들이 발로 차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약함은 죄였거든요. 한태영, 내가 조장이다. 교관이 저를 지목했어요. 조장은 다른 훈련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수하는 동기가 있으면 대신 벌을 받아야 했어요. 심리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찢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웃고 있는 사진을 제 손으로 찢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가족은 혁명을 방해하는 잡초다. 교관이 강조했어요. 진정한 혁명가는 개인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 무기 훈련에서는 실제 총을 다뤘습니다. AK 소총부터 권총까지 모든 무기를 익혀야 했어요. 처음 총을 쏠 때 손이 떨렸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명중률이 높아질수록 교관들이 만족해했어요. 격투 훈련에서는 동기들끼리 실전처럼 싸워야 했습니다. 규칙은 없었어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성민의 팔을 꺾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한태영. 교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제대로 된 전사가 되어가고 있다. 6개월이 지나자 500명 중 250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탈락하거나 포기했어요. 1년이 지나니 100명, 2년이 지나니 50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장교 후보로 선발된 건 단 10명뿐이었어요. 저는 그 10명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감정, 동정심, 인간성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명령에만 따르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요. 졸업식 날 김정은이 직접 왔습니다. 저희 10명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칼이다. 김정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직속 부하가 된 거였어요. 임관 후 첫 임무는 평양 시내 경비였습니다. 김정은의 이동 경로를 미리 점검하고 수상한 인물을 색출하는 일이었어요. 시민들이 저희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 권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공허했어요. 밤마다 훈련소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동기들, 찢어버린 가족 사진, 꺾어버린 이성민의 팔까지요. 과연 이게 옳은 길이었을까요? 부대 내에서 저는 모범 장교였습니다.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고 후배들을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개인적인 관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기계였죠. 그런 저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0만 명의 군중이 모인 광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행사였어요. 군중들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저희는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을 보려고 앞으로 밀려들었어요. 통제선이 무너지고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 조국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권력일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5월 1일 노동절 아침 6시, 저는 김일성 광장 경비 임무를 받았습니다. 1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974부대는 김정은의 동선 보안을 담당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수만 명의 시민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붉은 꽃을 든 어린이들, 태극기를 흔드는 청년들, 그리고 김정은을 기다리는 노인들까지 모두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재점검하라. 김영민 중위가 무전으로 지시했어요. 저는 1구역을 담당했습니다. 시민들 사이를 걸으며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무, 우리 원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개인적인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왜 그렇게 순수해 보였을까요? 오전 9시, 김정은의 차량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만세, 만세.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김정은이 연단에 오르자 군중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김정은을 보려고 앞으로 밀려들었어요. 통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선을 유지하라. 김영민이 급하게 무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중들의 힘을 막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줄이 무너지면서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발포 준비.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 손이 권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저 사람들은 김정은을 보려고 온 시민들이었거든요. 발포하라.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중에 경고 사격을 했어요. 총성이 광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달랐어요. 직접 군중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한 여인이 쓰러졌어요.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까 저에게 김정은이 언제 오는지 물어봤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김영민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권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쓰러진 여인이 김영민의 어머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김영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임무 중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거든요. 총성이 멈추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헬리콥터에서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꽃잎들이 쓰러진 사람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피를 가리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정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지들의 순결한 희생을 칭송합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들은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식어버렸습니다. 희생이라고요. 저 사람들은 김정은을 보려고 왔다가 죽은 거였어요. 무슨 희생이란 말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의 모습일까요? 행사가 끝난 후 시신들을 치웠습니다. 트럭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김영민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었어요. 오늘 일은 절대 발설하지 마라. 상급자가 경고했어요. 국가 기밀이다. 누설하면 총살이다. 부대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아주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김영민의 떨리는 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다른 내용이 실렸어요. 성대한 노동절 행사 성공적으로 거행. 어제의 참극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에 김영민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괜찮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김영민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에 따라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쓰러진 사람들이 저를 원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우리가 배운 교육, 받은 명령, 지켜야 할 가치까지도요. 정말 이것이 조국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일까요? 974부대 훈련에서 배운 가족은 장애물이다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봤어요. 김영민에게 가족은 장애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총으로 끊어버렸어요. 15년간 의심 없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옳은 길을 걸어온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5월 7일 새벽,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974부대 작전실로 급히 향했어요. 김정은이 직접 하달한 특별 임무라고 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니 김정은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한태영. 김정은이 저를 부르더군요. 내가 이 임무를 맡아라. 파일을 열어보니 숙청 대상자 명단이 있었어요.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이름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리정호 부대장이었습니다. 리정호 부대장은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신 분이었어요. 974부대에 들어온 이후 가장 가까웠던 상급자였습니다. 왜 리정호 부대장이 숙청 명단에 올라 있는 건가요? 의외라는 표정이군. 김정은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리정호는 오래전부터 반당 행위를 해왔다. 증거도 충분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리정호 부대장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었거든요.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직접 신문하라. 김정은의 명령이었어요. 모든 죄상을 자백받아 오너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리정호 부대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명령이었거든요. 당일 오후
저는 정치범 수용소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실이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리정호 부대장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부대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리정호 부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알아봤습니다. 태영이로구나. 리정호 부대장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내가 왔구나. 죄송합니다. 부대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명령인가? 리정호 부대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너도 명령에 따라야겠지. 신문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들처럼 키워준 분을 고문할 수 있겠어요? 태영아. 리정호 부대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에게 말해줄 게 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 아버지 말이다. 리정호 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명수 동지 말이야.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반당 혐의로 처형당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까지 의심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내 아버지는 반동이 아니었다. 리정호 부대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 보여주기 위해 희생시킨 거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되물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기 위해 몇 명의 고위 간부를 제거해야 했다. 리정호 부대장이 계속했어요. 내 아버지가 그 중 한 명이었다. 아무 죄도 없이 말이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10년간 아버지를 반역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실제로는 무고한 희생자였다는 거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직접 조작에 참여했다. 리정호 부대장이 고백했어요. 그때는 김정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충신이었는데 반역자로 죽었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럼 부대장님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리정호 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은에게 방해가 되니까 제거하려는 거다. 죄는 나중에 만들어 붙이면 되고. 제 손에서 신문 도구가 떨어졌어요. 쇠뭉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신문실에 울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태영아, 정신 차려라. 리정호 부대장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년간 김정은을 위해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문은 어떻게 하겠나? 리정호 부대장이 물었어요. 저는 신문 도구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리정호 부대장의 결박을 살짝 느슨하게 해드렸어요. 고마워. 태영아. 리정호 부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짜 신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리정호 부대장이 모든 죄를 인정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리정호 부대장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총사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의 명령도 974부대의 임무도 제가 지켜야 할 가치도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리정호 부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 이 길을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974부대를 배신하면 저도 리정호 부대장처럼 처형당할 테니까요.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리정호 부대장이 처형된 지 일주일 후 새로운 신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양 시민 20명이 대상이었어요. 모두 반당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문실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리정호 부대장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도 무고한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죄를 지은 걸까요? 첫 번째 신문 대상은 박성철이라는 50대 남자였어요. 평양 제1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혐의는 학생들에게 반당 사상을 가르쳤다는 것이었어요. 박성철.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자백하라. 박성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이 깨져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이미 예비 신문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저 아이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리정호 부대장처럼 무고한 건 아닐까요? 신문이 계속될수록 박성철의 무고함이 드러났어요. 단지 학생 한 명이 부모의 뜻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문이 시작된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대상은 김순이라는 40대 여성이었어요. 평양 백화점에서 일하는 판매원이었습니다. 혐의는 외국 상품을 몰래 판매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외국 물건을 팔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순이가 울먹이며 답했어요. 저는 오직 조선 제품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신문 지침서에는 자백을 받아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방법은 가리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문을 하라는 뜻이었죠. 세 번째 신문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대상은 17살 학생이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봤다는 혐의였어요. 고작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 드라마를 봤나? 제가 물었어요. 네, 봤습니다. 학생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친구가 USB를 줘서 한 번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는 그저 호기심에 드라마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 끌려온 거였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신문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성철의 깨진 안경, 김순이의 눈물, 17살 학생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모든 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괜찮나, 태영아? 김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괜찮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는 일이 괜찮을 리 없었어요. 2주간의 신문이 끝났을 때 20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교화소 10년부터 사형까지 다양한 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두 무고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5월 20일 저녁 평양 시내를 순찰하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예, 형. 동생이 저를 부르더군요. 한태영 형 맞죠? 15년 전 헤어진 동생 한태민이었어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974부대에 들어간 후 가족과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태민아. 저도 놀라서 동생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에? 형을 찾고 있었어요. 태민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급히 할 말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태민이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밤 9시 대동강 산책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9시 저는 대동강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된 재회였습니다. 형, 많이 변했네요. 태민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너도 많이 컸구나. 저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찾아온 거야? 태민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입을 열었어요. 형,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곧 연행될 예정이에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때문에 감시받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 타겟이 됐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974부대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물었어요. 저는 보위부 문서부서에서 일해요. 태민이 설명했어요. 우연히 우리 가족 파일을 봤는데 곧 연행 명령이 내려올 예정이더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위험하다니. 제가 974부대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들이 감시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했나요? 태민이 물었어요. 리정호 부대장 신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리정호 부대장을 제대로 신문하지 않은 것이 들통난 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태민이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탈북 연락망이에요. 봉투 안에는 중국 연락처와 탈출 경로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보위부 내부에서 만든 비밀 탈북 연락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보위부 내부에도 김정은을 배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민이 설명했어요. 몰래 탈북을 도와주는 조직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제가 망설였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 것도 위험해요. 태민이 강조했어요. 어차피 형도 의심받고 있으니까 시간 문제예요. 강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974부대에 남아서 가족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탈출할 것인가? 시간이 없어요. 형. 태민이 재촉했어요. 내일 밤이면 연행 명령이 내려와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을 수도 없었어요. 비록 위험하지만 탈출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태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우선 가족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리고 내일 밤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계속 여기 남아있으면 결국 모두가 죽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태영아. 어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감상에 젖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모두 연행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탈북해야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거든요. 발각되면 3대가 모두 처형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너무 위험하잖니.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요.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자유를 찾아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누나도 합류했어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는데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밤에 결정해야 했거든요. 누나, 매형과 조카도 함께 가요. 제가 제안했어요.
가족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누나, 매형, 조카, 그리고 태민까지. 7명이 함께 탈북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태민이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경까지 가는 경로, 국경을 넘는 방법, 그리고 중국에서 만날 브로커까지 모든 게 세세하게 짜여 있었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매형이 물었어요. 내일 밤이에요. 태민이 답했어요. 974부대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야 해서요. 제가 974부대 내부 경비 동선을 정리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순찰하는 패턴을 파악해뒀거든요. 그 틈을 노리면 몰래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협조자가 더 필요해요. 저는 태민에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위부 내부 협조자예요. 정성호는 저보다 5살 많은 보위부 중이었어요. 51절 참상을 목격하고 김정은에게 등을 돌린 인물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정성호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에 신중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태영 동지군요. 정성호가 악수를 청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성호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는 국경 지역 보위부 배치를 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특정 구역의 경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가 좋겠나요? 정성호가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저는 계산해둔 날짜를 말했어요. 김정은 호위 임무로 국경 출장이 있거든요. 완벽한 기회였어요. 제가 국경 지역에 출장을 가는 동안 가족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저는 임무를 마친 후 합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조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겨우 5살인 아이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누나가 아이에게 할머니 댁에 놀러 간다고 말했어요. 정말 할머니 댁에 가는 거야? 조카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응. 아주 멀리 있는 할머니 댁이야. 누나가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준비했어요. 돈, 귀중품, 그리고 꼭 필요한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품을 가져가겠다고 하셨어요. 낡은 시계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어머니가 시계를 쓰다듬으셨어요. 내 아버지 유일한 기억이니까. 탈출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974부대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15년간 입었던 제복이었는데 이제는 벗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나는 아직 사람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개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출장 명령서를 받으러 갔을 때 상급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혹시 제 계획이 들통난 건 아닐까요? 한태영, 최근에 이상한 행동 없었나? 상급자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부사령님.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항상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출장 명령서를 받고 나올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만났어요. 내일 밤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고 실패하면 모두 죽는 거였어요. 무서워요, 오빠.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해야만 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태영아, 내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셨을 텐데 결국 희생당하고 말았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끝까지 함께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까요? 그 답은 내일 밤에 나올 거였어요. 탈출 당일 아침, 김정은 호위 임무로 신의주 국경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의심받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요. 신의주에 도착해서 김정은의 동선을 점검했어요. 중국과의 경제회담이 목적이었습니다. 경비는 평소보다 삼엄했지만 제가 담당한 구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오후 3시, 정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이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어머니, 누나, 매형, 조카가 평양을 떠나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호위 임무를 마친 건 저녁 8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부대로 돌아가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몰래 빠져나와 가족들과 합류해야 했어요. 한태영, 어디 가나? 동료가 물었어요. 잠깐 화장실 좀.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금방 올게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총살당할 상황이었거든요. 국경까지는 10km 정도 거리였어요.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중간중간 순찰대를 피해 우회로를 이용했어요. 오후 10시, 약속 장소인 국경마을에 도착했어요. 정성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안 왔나요? 제가 물었어요. 30분 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정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태운 차량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조카는 울고 있었고 누나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검문소에서 수상하다고 했어요. 매형이 설명했어요. 겨우 넘어왔는데 추격대가 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빨리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정성호가 국경 철조망 위치를 안내했어요. 경비가 가장 약한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200m 더 가면 철조망이 있어요. 정성호가 손전등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곳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이 한 명 서 있었어요. 다행히 졸고 있었습니다. 정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경비병을 기절시켰어요. 빨리 넘어가세요. 정성호가 철조망을 잘라주었어요. 어머니부터 먼저 넘어가셨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용감하게 철조망을 넘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카, 누나, 매형 순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넘으려는데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대가 온 거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빨리 가세요. 정성호가 저를 재촉했어요. 정성호 씨도 함께 가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벌겠어요. 정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들을 먼저 피신시키세요. 그때 추격대 차량이 가까이 왔어요. 수상한 가족 발견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성호가 제 어깨를 밀어 철조망 너머로 넘어뜨렸어요. 탈북자는 저쪽으로 갔습니다. 정성호가 추격대를 향해 소리쳤어요. 일부러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추격대를 유인하는 거였어요. 추격대가 정성호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곧 거짓말인 걸 알아챌 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성호가 협곡 쪽으로 뛰어갔어요. 추격대의 관심을 완전히 자신에게 끌어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였습니다. 저기 간다. 추격대가 정성호를 쫓아갔어요. 그때 총성이 울렸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정성호를 향한 총소리였습니다. 협곡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성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였습니다. 51절 참상을 보고 각성한 동지가 마지막까지 의로운 죽음을 택한 거예요. 빨리 가야 해요. 태민이 저를 끌었어요. 정성호의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눈물을 참으며 가족들과 함께 중국 쪽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추격대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딛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 중국 국경마을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조선족 할아버지였는데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도와준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브로커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거든요. 한국까지 가야 진짜 자유였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에서 하루를 쉬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성호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그분의 희생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분 덕분에 살았구나. 평생 고마워해야지. 조카가 삼촌, 왜 울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누나가 조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달랬어요.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기차를 타고 중국 남부로 이동한 후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기차표를 사기 위해 가짜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중국인 신분증을 나눠줬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나이도 조작된 완전히 다른 신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조선말 하시면 안 돼요. 브로커가 경고했어요. 중국어 못하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기차역에서 가장 긴장됐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기차 안에서 3일을 보냈어요. 좁은 좌석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조카가 계속 울어서 다른 승객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아이가 왜 자꾸 우나요? 옆자리 중국인이 물었어요. 열이 나서 그래요. 누나가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다행히 누나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중국 남부 도시에 도착해서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번엔 30대 여성이었는데 더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여성 브로커가 말했어요. 국경 지역이라 단속이 심해요. 라오스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어요. 산길이 험해서 멀미가 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약도 없어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국경 검문소에서 또 한 번 긴장했어요. 라오스 경찰이 가방을 뒤지며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브로커가 미리 나눠 맡겨뒀어요. 관광객이에요. 브로커가 라오스어로 설명했어요. 중국에서 온 가족 여행객이에요. 검문을 통과한 후 라오스 땅에 들어섰어요. 한 걸음씩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글을 걸어서 넘어가야 했거든요. 나이 많은 어머니와 어린 조카에게는 너무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어요. 조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어머니가 조카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곧 좋은 곳에 갈 거야. 밤에는 모기와 벌레들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독성이 있는 벌레에 물릴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물도 부족해서 하루에 한 병씩만 나눠 마셨어요. 이틀간의 정글 여행 끝에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태국 경찰이 우리를 발견했지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가고 싶어요.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태국 경찰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연락해 드릴게요. 그날 밤 태국 임시 보호소에서 잤어요. 비록 간단한 시설이었지만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북한으로 끌려갈 걱정은 없었거든요. 정성호의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묘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태국 임시 보호소에서 3일을 보낸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에 차분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함을 보니 영사부 김 과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영 씨 가족 맞나요? 김 과장이 확인했어요. 974부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974부대는 김정은 직속 친위대였거든요. 그런 핵심 부대 출신이 탈북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함께인가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네, 어머니와 누나 가족까지 7명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김 과장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탈북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특히 974부대 출신이 가족까지 대동하고 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서류부터 작성해야겠네요. 김 과장이 파일을 꺼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서류 작성에는 이틀이 걸렸어요. 진상정보부터 탈북 경위까지 모든 걸 상세히 적어야 했습니다. 974부대에서의 경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정말 974부대에서 신문 업무를 했나요? 김 과장이 재확인했어요. 네, 3년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리정호 부대장 신문도 제가 담당했고요. 그 말에 김 과장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리정호 부대장 처형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됐던 사안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에서 국정원 직원이 왔어요. 좀 더 전문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974부대 출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한태영 씨, 974부대 내부 구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국정원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아는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부대 조직, 훈련 과정, 김정은 호위 체계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후에 다른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은 어떻게 설득했나요?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연행될 위기였거든요. 2주간의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한국행이 확정됐어요. 가족 모두 귀순 승인을 받은 거였습니다. 비행기표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조카가 신기해했어요. 응,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거야. 누나가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정성호를 생각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을 향해 묵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5년간 몸담았던 974부대, 그리고 태어나고 자란 북한을 영영 떠나는 거였습니다. 무서워요, 오빠. 누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도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내다봤어요. 태국의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직원이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온 감격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탔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어요. 여기가 정말 남조선인가요? 매형이 놀라며 물었어요. 남한이에요. 제가 정정해줬어요.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3개월간 머물며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태영 씨 가족 환영합니다. 하나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힘든 여행이었죠. 숙소로 안내받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기도 했거든요. 고향, 친구들,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요. 전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건가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영아, 잠이 안 오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어머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야.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사,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974부대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론의 자유였어요. TV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아무나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웃으며 답해 주셨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3개월 후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어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고 정착금도 지원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집의 짐을 풀며 정성호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눈은 봤지만 이곳의 눈은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일까요? 하나원 생활을 마친 우리 가족은 서울 관악구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15년 만에 가족이 함께 사는 보금자리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구나. 어머니가 감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가구도 하나씩 장만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는 부족해서 중고품을 많이 샀지만 새 살림을 차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카가 자기 방을 갖게 되어 제일 신나했어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974부대 경력은 오히려 취업에 도움이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특별 채용 제의가 왔거든요. 북한 정보 분석관으로 일해달라는 거였어요. 한태영 씨의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974부대 내부 정보는 매우 귀중한 자료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또다시 정보기관에서 일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날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정원 한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업무는 주로 974부대 조직 분석이었어요. 김정은 호위 체계, 부대 내부 동향, 그리고 탈북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태영 선생님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동료가 말해줬어요. 다른 탈북자들 조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배 탈북자들이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거든요. 태민은 은행에 취직했어요. 위조 서류 감별 업무를 맡았는데 보위부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배운 기술로 한국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 거였어요. 형, 신기하지 않아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가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가짜를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나는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었는데 고향 음식이 그리운 탈북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빠도 한번 와봐요. 누나가 초대했어요. 평양냉면 맛이 정말 고향 맛이에요. 매형은 택시기사를 시작했어요. 서울 지리를 외우느라 고생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조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국 아이들과 잘 어울렸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따로 일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손자를 돌보는 일로 바쁘셨습니다. 처음 마트 쇼핑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과를 고르면서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사과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사과를 깎아주시곤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곳에서 실컷 사과를 드셨을 텐데요. 사과 한 봉지를 사서 집에 가져갔어요. 어머니께 드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사과 좋아하셨을 텐데. 제가 말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 사과 참 좋아했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1년이 지나자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지하철 타는 법도 익숙해졌고 은행 업무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서 가족들과 연락하기 편해졌어요. 국정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현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강연은 서울대학교였어요. 200명 정도의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974부대 훈련부터 탈북 과정까지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후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시민단체, 정부기관까지 다양한 곳에서 초청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어요. 매년 정성호의 기일에는 조용히 추모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분을 위한 간소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정성호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조카에게 말해줬어요. 평생 고마워해야 한다. 어느 날 TV에서 북한 뉴스를 보는데 974부대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새로운 간부가 임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있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5년이 지나자 완전히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투표도 하고 세금도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한국 아이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적응했어요. 삼촌, 북한이 어디예요? 조카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우리 집이지. 강연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거든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974부대에서 겪었던 일들, 탈북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정성호의 희생, 가족과 함께 한 험난한 여행,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정착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한태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